네, 오장 접어들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모습이죠. 환율의 고공행진 더불어서 수급은 빠져나가고요. 여기에서 중동 불안으로 봐야 될까요? 에너지 관련 종목, 방산 몇몇 종목들이 다시 한번 고점 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비 두 분과 함께 해보죠.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 주 복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시장의 핵심은 아무래도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나 싶었는데 1374원까지 급등세, 10원가량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주가 한 오전만 하더라도 0.5% 내외의 주간 하락 보이겠지 싶었는데 1% 넘는 한 주 주간 하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환율 흐름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모처럼 또 1370원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사나 이야기를 지금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장이 조금 불안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오늘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 안에 내재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거예요?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 이건 결국에는 미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약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도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이고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아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도 원달러 환율은 오를 건데 둘 중에 지금은 후자라는 거죠. 미 경제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괜찮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금리 인하라고 하는 한 가지 통화 정책을 조금씩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는 가운데 환차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사실상 껄끄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22년 10월 1440원이 넘었을 때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증시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시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것은 결국 미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미 경제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계의 중심에 나아지고 이곳에 재화를 끝없이 공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결국 시간을 두고 실물 경제는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기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따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만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것보다 지금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어제부로 상당히 해소화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개장하면서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총선이라고 하는 리스크도 그리고 CPI도 옵션 만기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리스크의 해소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시장은 이러한 리스크를 모두 이겨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조정 이후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달러가 너무 센 거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지는 건 맞죠. 하지만 시장이 금리 인하가 한 6월에 되겠지라고 끌어당긴 것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있을 수 있다. 근데 단기 조정에 끝날 거다라고 보셨어요. 차 의원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사실 이 달러가 센 배경이 FOMC 정책과 관련된 포인트로만 본다면 우리 이 PB님 말씀을 또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힘이 강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중동 불안이 지금 다음 주 당장 어떻게 될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걱정되거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환율이 강세 움직임이면 이 어닝 시즌 안에서 뭔가 타개할 만한 숫자가 나와도 불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일단 외부적인 변수하고 어닝 시즌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환율이 움직이는 요소는 굉장히 복잡다변합니다. 그래서 환율 전문가분들도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환율을 점치기는 어렵죠. 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는 기조. 여기에 안타깝게 우리나라 경제에 흔들림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작년도 성적표가 이제 우리 수지가 나왔죠. 약 87조 재정 적자가 지금 나온 상태이죠. 이것은 뭐 이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돼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EPS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금리의 동결, 근데 PF 문제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거는 단기간에 원화 강세 기조로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움직이는 것은 상대 통화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가속화가 붙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환율은 조금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차익을 좀 실현하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역설적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9월 달쯤 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원화 강세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긍정적인 요소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자,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뚜렷하게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죠. 반도체가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오늘 이제 선물 매도가 워낙 지금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걱정거리긴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면 저는 기회를 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닝에 대한 기대감 중에 믿고 볼 수 있는 건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싸게 살려면 시장이 어떻게든지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환율 때문에 흔들린다라면 오히려 기회를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회를 잡아야 될까? 굉장히 불안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용기 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반도체가 그 중심 주축에 있다 말씀하셨고 오늘 오전에도 분명한 힘을 보셨을 거예요. 이 PPI 미국 쪽에서 발표된 게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나스닥도 1%가량 올랐고 엔비디아도 강한 상승을 보였죠. 바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신고가였습니다. 더불어 뭐 시스템 반도체나 XCXL, 키워드, 디자인 하우스 다 같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실적 시즌에 가장 강한 건 반도체가 맞죠. 근데 미래의 성장성 당겨서 간 반도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괴리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반도체 쪽의 주도권은 계속 강해질까요? 아니면 이쪽도 변동성 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주도권은 그래도 계속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올해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빼놓고 그 어느 시장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 미증시 PPI 괜찮게 나오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결국에는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부터 반도체 업종에서의 전반적인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황 자체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삼성전자 지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도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5년 만에 50조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SK하이닉스 240일 신고가 나왔고요.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DI 등등 계속해서 신고가를 나오고 또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 쪽에서 유독 많이 나옵니다.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확장과 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대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이고 반도체 위주로 조금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을 우선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적 발표 이후 혹시나 흔들린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흐름 숫자에 따라서 다음 주는 상장이 좀 잔혹하게 좀 시험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컨센 그리고 프리뷰들 리포트 꼼꼼히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으로 움직이는 섹터 그 안에서도 전선, 철강 이쪽 조명해 볼 텐데요. 특히 전력 설비는 AI 인프라라는 큰 스토리 안에서 반도체와 함께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전선주들이 한 차례 오전에 다 신고가에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뉴스에 나오던데요. 구리값 뛰고 또 철강석은 급락하는데 여기에 1분기 실적 수혜받을 섹터로 전선, 철강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정반대잖아요. 철강은 아직 전혀 반영을 못하고 전선주들은 고공행진하면서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내용 어떻게 점검하세요, 위원님? 일단 철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려면 수요가 강력해야 되죠. 근데 지금 철강 쪽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 요소로 인해서 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기업의 이익은 매출이 강해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매출이 강해서 이익을 끌어내고 거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양수 겹장인데 네. 오히려 매출이 안 늘어나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익이 났다? 그건 좋은 이익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 이익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좋은 이익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이 이익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천수답이지. 네.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야 될 것이고 구리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전선주가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저는 전선주에 대해서는 네. 단기와 중기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좀 세게 이번 주에 붙었기 때문에 조정은 한 차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전선주가 올라가는 것은 구리 가격 신경 안 쓰고 올라온 겁니다. 왜냐하면 전선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했고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엄청나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잭슨왕도 부족할 것이다. 지금 오늘도 또 계속 기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 전력 부족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결국 발전과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산업의 트렌드입니다. 산업의 트렌드 속에서 작은 미세 조정은 있겠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시세에 따른 미세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앞서 반도체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큰 트렌드 속에 작은 미세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조정시 매수. 이거는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알겠습니다. 전선 조금 더 이야기를 가져가 볼까요? 이 구리 가격 급등과 함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로 최근에 급부상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앞서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풍산인데요. 연일 신고가 흐름 보여주면서 방산, 동부문 다 좋을 거다. 증권가 목표가가 이제 6만 원 초반대인데 거의 다 도달이 된 상황, 이미 돌파한 상황이죠. 지금 과열 구간으로 보는지 이 부분 어떻게 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차 의원님 먼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일단 우리가 뭐 풍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결국 그런 거예요. 이제 풍산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무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선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풍산도 이제 전선적으로 진출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가장 크게 윗꼬리를 심하게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량 분출하면서 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는 무슨 신호다? 단기 매도 신호다라는 건데 전선주들도 오늘 좀 윗꼬리를 달긴 해요. 하지만 전선주들의 꼬리와 풍산의 꼬리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올라간 이유가 산업의 트렌드냐 아니면 단기적인 미시적인 요소냐 이걸 좀 구분하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선주는 계속할 가능성 룸 남아있고 풍선을 일정 부분 챙기자. 차 의원님의 전략은 들었어요. 이청훈 PB님은 어때요? 지금 전선주 조정시 매수 관점에 동의를 하시는지 변화기 대비 덜 올랐다는 아이디어로 같이 좀 랠리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LS 일렉트릭이 11시, 12시 구간에 슈팅이 나오면서 변압기도 역시나 강하구나 싶었습니다. 이쪽 전선주는 덜 간 쪽으로 또 전선주 안에 좁혀보자면 LS나 대한전선은 아직 좀 룸이 남아있잖아요. 이쪽 매수 접근인가요? 저도 사실 위원님이랑 똑같은데요. 그래요?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순하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고 힘을 그냥 모아서 연일 양봉을. 며칠마다 예.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죠. 네. 단순하게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는 얘가 올랐구나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높은 변동성 때문에 이겨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이렇게 오른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몇몇 종목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이 친구들이 고가가 꽤나 높았는데 실적은 지금 그것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2021년 대비 고점 근처에도 못 간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보내주시고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철강까지도 여쭤볼 텐데요. 이어서 바로 이 PB님께 추가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철강석 가격이 계속 밀리면서 사실상 업황과 함께 그 원재료 가격은 L자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 아무래도 제품 가격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네. 때문에 이 스프레드 때문에 수익성은 좀 나아질 거야라는 전망들도 있던데 뭐 그렇다고 아주 서프라이즈할 거라는 또 프리뷰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저평가된 구간 안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중국 경기 회복 시그널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인가요? 저는 둘 중에 선택을 하자면 우선은 중국 경기 회복을 조금 보고 난 뒤에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후자로.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철강석 가격이 2021년 초반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기저에는 공급 측면에서의 증가가 아니라 결국 수요 측면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계속해서 철강석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 가격은 밀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업황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됩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입 원가라든지 판관비에 해당하는 이 비용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몇몇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지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현대제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약 1분기 기준 1,157억 원, 지난해 기준으로 적자였는데 이제는 흑자로 오히려 돌아설 기대감까지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철강업계가 지금 시점에서 꽤나 어려운 상황이고 주가도 꾸준히 밀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반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더 크고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산업에 저는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철강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개선이 되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것보다 차라리 반도체라든지 기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철강 기업들보다 더 크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단기간에 회복이 되기는 조금 힘들고 앞서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매출액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인한 실적 개선이 아니라는 점에서 철강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관점보다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쉽지가 않은 구간이군요. 진짜 좋아질 쪽을 압축하고 압축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아직 회복 시그널 명확하지 않은데 리스크 지지 말자라는 의견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차 의원님, 저 궁금한 게 지금 오후장 접어들면서 대형주 안에서 지수는 더 빠지는데 조선주가 꽤 방어를 해요. 지금 애프터 브리핑에서도 조금 전 나왔지만 K조선주의 실적,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는 시장 분위기라면 지금 오늘의 급등, 오후장의 하나오션의 고점 랠리 실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기회 있나요, 여전히? 일단 뭐 우리가 조선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그동안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게 네. 이제 갑자기 부각이 됐다라는 건데 저는 뭐 정확한 이유를 지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오션이 올라가고 HD 한국조선해양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우리가 뭐 이유를 찾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뭐 막판까지 지금 한 9%까지 땡기고 삼성중공업이 이 정도라면 저는 다음 주에 조선주에서 트레이딩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기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이게 조선업종의 이익은 분기에 한 번 나오죠.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뉴스입니다. 무거운 뉴스인데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면 이걸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아가면서 길게 보아야 되겠다. 그건 반도체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꿈틀거림이 강한 업종들이거든요. 그런 쪽들은 다음 주에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도 오늘 조금 올라오죠. 그러면 오히려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좀 쉴 수 있어요. 조금 쉬어주는 모습들 나오게 된다라면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가 조정시를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조선, 화장품,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센 놈 트레이딩을 할 때는 가장 센 애하고 붙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한 번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도 불안하고 유동성도 제한적이라서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자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지지가 않으면 시장 대응이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트레이딩 기회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금요일 마감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2% 보내드릴게요. 이청원 PB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